있는 장기 제형 주사제를 만드는 세 군데 회사가 있죠. 이 세 군데 회사의 기술을 좀 서로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. 제가 드리는 말씀의 근거와 출처는 뉴스나 특허 문헌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팩트에 기반한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자, 각종 종토방이나 인제 이런 SNS 유튜브를 보면은 이 장기 주사 제형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끼리 좀 갑론을박이 많이 펼쳐지곤 하는데 그 원인은 하나입니다. 뭐냐면 이 근간 기술이 마이크로스피어예요. 이 마이크로스피어를 구현하는 방식 마이크로스피어를 구현하는 기술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. 펩트론은 스프레이 드라잉 방식이고, 필터는 G2G, 인벤티지는 어 반도체 공학을 이용한 마이크로 플루이딩입니다. 펩트론은 장기 주사 제형을 맨 처음 만든 회사이기도 하고 업력이 되게 오래된 회사이기 때문에 스프레이 드라이 방식을 일상생활에서 찾아본다면 이게 초음파 가습기랑 거의 유사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장점은 입자를 작게 만들 수 있고, 약점은 이 초음파의 범위에 따라 이 마이크로스피어의 크기가 제한되기 때문에 최근까지 나온 2024 년도에 터제파타이드 특허 논문을 보면 스피어 크기가 최대 25 마이크로미터까지 만들 수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 이 이상 만들 수 있다는 건 아직 확인된 바는 없어요. 현재까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는 이 마이크로스피어의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를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이 반감기를 어떻게 조절을 했냐면, 마이크로스피어의 재질을 초반에는 한 개의 재질로 했다가 나중 최신 특허 논문을 보면 마이크로스피어 재질을 두 가지 이상 섞어서 초반 방출을 줄이는데, 그리고 반감기를 늘리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. 좀 다른 접근 방식이죠.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펩트론 멤버였다가 분사해서 창업한 회사이기도 하고요. 이 회사의 장점은 헤파 필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100 마이크로미터까지 미세구체를 만들어서 고함량 약물 탑재량을 장점이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. 이 회사의 단점은 뭐냐면, 마이크로스피어체를 100 마이크로미터까지 늘려서 약물 탑재를 많이 할 수 있는데, 제조사가 원하는 크기 이하의 마이크로스피어가 존재하게 되면은 필터를 거쳐서 밑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약물이 원치 않는 약동학 데이터를 만들 가능성이 높죠. 이게 약점입니다. 세 번째, 인벤티지 랩은 마이크로 플루이드 기술을 써서 컴퓨터로 정밀 제어하고 반도체 웨이퍼에 나노 플루이드부터 관로의 크기를 미세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 스피어가 생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. 오차가 5%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. 이에 대한 장점은 뭐냐면, 일정한 마이크로스피어 안에 약물을 가둬둘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. 하지만 이제 이 회사의 약점이라고 인제 계속 치부되고 있는 것이, 이 마이크로 플루이드 기술의 태생 자체가 연구소에서 출발한 개념 수준이기 때문에 항상 대량 생산 이슈를 공격받고 있죠. 근 2년 동안 계속 IR 리포트나 이런 데 보면은 대량 생산에 대한 검증을 숙제라고 대문짝만하게 써 놓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인제 이 대량 생산 이슈는 그럼 다른 회사는 해결이 됐나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면, 펩토론의 홈페이지를 보면 펩타이드 주문 생산 견적서란이 존재합니다. 이건 뭐냐면, 처음에 루피오 대포는 이제 로열티를 받았고, 지금까지 이 펩타이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지금까지 회사를 유지시켰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도 마찬가지로 대량 생산에 대한 경험은 없습니다. 자, G2G 2022년 매출액이 2 억입니다. 2023 년에 아마 7억 정도로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. 마찬가지입니다. 대량 생산 경험 없습니다. 인벤티지랩, 그렇죠. 대량 생산 경험이 없어요.
이 3 사의 공통점은 대량 생산 이슈가 똑같이 존재는 한다는 겁니다. 세 이 세 회사가 다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, 그러면 다시 이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를 해 보면 우리가 인제 생산력과 수율은 다른 문제인데,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하는 약물을 100 개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 만일에 어떤 수율이나 데이터를 충족 못 시키는 나머지는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. 그러기 때문에 이 대량 생산 이슈에 뒤따라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게 이 수요 문제입니다. 그런데 펩트론과 지투지의 뉴스나 기사를 보면은 대량 생산이 용이하다고만 나와 있지 수율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. 왜냐하면 이 펩트론의 스프레이 드라잉 방식은 뭐 액상 커피를 분말 제조하는 그런 식품 회사에서 쓰던 방식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식품이면 대량 생산이 용이하죠. 지투지의 방식도 얼핏 보면 간단하지만 마이크로스피어가 담긴 약물을 생산한다고 봤을 때는 그 필터 자체가 막히는 문제도 생길 거고, 원치 않는 마이크로스피어가 빠져나가서 약물 데이터를 원하는 데이터로 내기 힘든 그런 스피어가 담길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 두 회사의 양산력과 수율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럼 이 수율 문제에서 그럼 제일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어느 회사냐? 바로 인벤티지 랩입니다. 원하는 크기의 마이크로스피어의 약물을 남을 수 있다는 거는 버려지는 약물이 거의 없다는 얘기하고 동일시되거든요. 그러면 우리는 만일에 대량 생산을 했을 때 원가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과연 인벤티지 랩이 위에 두 회사보다 열등하냐라는 그런 근거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. 그렇죠? 버려진 약물이 없으니까. 그러면은 나머지 펩트론과 이 지투지 이 회사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, 대량 생산을 위한 그런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라고 한 회사는 대량 생산이 용이하고 이걸 갖추기 위해서 상장 자금을 쓴다고 그 사업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빅팜 실사를 위해서 이제 증설을 한다고 돼 있어요.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우리가 물건을 생산할 때는 굳이 대량 생산을 위한 전체적인 캐파를 설정하지 않고도 검증을 할 수 있잖아요. 파일럿 라인을 하나 깔아 놓고 거기에 대한 수율만 체크를 하면은 이 파일럿 라인을 고도화해서 증설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의사결정의 방식입니다. 근데 인벤티지 랩을 제외한 나머지 이 두 회사들은 좀 다른 접근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. 대량 생산의 용이점은 이 두 회사의 방식이 그렇다고 유추할 뿐이지 반드시 대량 생산과 좋은 수율로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개념의 접근법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9,000 채널 이상의 멀티 채널로 이제 약물을 생산했을 경우에 버려지는 약물이 없는 인벤티지 랩의 수율과 원가 개념을 계산을 해 본다면 위에 두 회사가 그게 크게 원가 개념은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오늘은 늘 인벤티지 랩을 괴롭히는 대량 생산 이슈에 대해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.